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달도 이틀 남았습니다. 마감 잘 하시길 바라고요. 2019년 4월 29일 한보연에서 오늘의 이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A 업계 대표 주자죠. A+S이 상장에 순환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과 뱅크샐러드에서 스위치 보험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중국의 돼지열병 확산됐죠. 치사율 100%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삼겹살 값이 얼마나 오를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만 수익률 23%나 올린 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형 펀드, 적리식 투자, 구닥다리 취급받고 있고 마이너스 손으로 취급받는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감염이 자꾸 확진되고 있네요. 서울, 경기 중심으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 작년에 인카금융 서비스가 지금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데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 추진하다가 이제 자진 철회한 게 있었는데요. 아마 GA 업계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A+S는 2017년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로부터 50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받으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190억은 전환 상환 우선주로 받아서 3년 이내 상장 IPO 못하면 다시 청구한다. 이런 이제 조건을 걸고 그 투자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만 무려 매출이 3.6%, 영업이익은 16%, 당기순이익은 35%까지 늘어나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모집인 1만 명 넘는 대형 GA도 순이익이 50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A+S는 4,000명대 모집인으로 100억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알짜 회사다. 그리고 상장사 수준의 내부 통제도 갖췄고 이러한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게 아무래도 경영 효율화에 힘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하는 그런 GA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뱅크샐러드 아시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고요. 신용이라든가 보험, 입출익 내역, 카드 사용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하던 한 젊은 이제 CEO인데 그 CEO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 무튼 보험사의 상품을 갖다가 이제 그 연동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단어 그대로 스위치 보험입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또는 일일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또는 저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홀인원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등록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키고요. 여행 갔다 오면 라운딩 갔다 오면 운전이 끝나면 꺼버리는 그런 방식의 보험들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판매자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매우 좋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경제 이슈는 돼지열병 이게 치사율이 100%인데 문제는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확산되니까 무려 1억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서 보면 이제 중국은요 1kg당 돼지고기가 2,580원 수준이네요. 우리나라는 16,900원 수준인데 지금 가격이 이미 뛰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돼지고기의 그 공급을 자체 내에서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열병이 확산될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돼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우리 이제 식단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을 참기름에 이렇게 달궈서 먹으면서 최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소고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버섯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주루 미차솔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말 금융위기 오기 전에요. 저는 이 펀드를 환매를 했고 거치식으로 적립식으로 둘 다 가입을 했는데 저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금융위기를 맞아서 반토막이 났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 뭐 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 4년도 대한민국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펀드 열풍이 불었죠. 1가구 1펀드 그리고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펀드 시장 여기에 변액보험도 가세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수급의 개선이 코스피를 1000의 박스권을 뚫고 2000으로 올라서게 하는 계기가 됐죠. 물론 그 당시에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가 됐었고요. 펀드멘털도 좋았었고 글로벌 경제도 좋았었고 무튼 핵심은 저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뀌었던 거죠. 뭐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도 나도 적립식 펀드를 시작을 했었죠. 은행에 적금이 만기돼서 가면 우리 은행에 있는 친절한 우리 그 창구를 담당하는 분들이 펀드를 얘기했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 펀드의 펀자도 모르던 많은 분들이 펀드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CMA 계좌도 만들고요. 하지만 금융위기 겪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죠. 가장 핵심적인 하나를 뽑자면 뭐 아시다시피 인사이트 아닙니까? 네, 8일 만에 뭐 수조 원 들어오고 또 일주일에 거의 4조 원 넘게 펀드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뭐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미래에셋이 다 가져갔다 라고 할 정도로 줄을 서서 가입을 했는데 처참했죠. 완전히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때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은 적립식 펀드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치가 떨렸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펀드 투자가 원래 펀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간접 투자죠.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긴다. 이 전문가 운영 방식. 두 번째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시장의 리스크를 분할 매수해서 분산해 버린 거죠. 리스크를요. 그럼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식의 정액 분할 투자법을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분산 투자가 기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주요한 주식들을 내가 한 주씩만 담는다. 뭐 지금 이제 액분했지만 그전에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 담으려면 몇백만 원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주요 상장사의 30개 펀드를 담으려면 돈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펀드라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뭉칫돈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배분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게 적립식 펀드의 투자 원칙인데 이것이 깨졌다라는 거지. 이제는 조금만 수익이 나면 환매하는 방식의 약간 어떻게 보면 단타 방식의 그 투자 성향이나 성격들이 여기에 진입이 되면서 좋지 않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뭐 물론 2008년 최고로 달했을 때는 웹에서 검색해 드릴게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127조라는 설정액이 지금 무려 3분의 1 통합 39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펀드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펀드가 줄어든 가장 큰 핵심 요인으로 뭐를 꼽냐면은 결국은 운영의 이제 수익률이 저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문제도 최근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커졌다라는 거죠. 몇 가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펀드의 적리식 투자 방식 자체가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니까 ELS나 브라질 채권에 목돈을 넣어놓고 단타 매매하는 거로 바꿨다라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2016년에 이제 우리 홍콩 H 지수 엄청나게 하면서 녹인 상태에 접어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ELS라는 상품을 제가 소비자분들이랑 이렇게 재무설계나 자산 관리해 주면서 만나 뵈면은 대부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확정 수익형 상품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바텀이나 이제 탑 요거만 지키게 되면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되게 확정형 상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성향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기 투자는 조금 불편해하고 당연히요. 그리고 불확실한 거를 누구나 회피하는 거는 맞지만 ELS는 3년 또는 6개월마다 요 조건이 있죠. 그리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해소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ELS도 사실상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위험한 상품이긴 분명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채권 같은 것도 한번 엄청나게 손해보신 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브라질 정치 문제 언급되면서 사채는 개인의 신용, 국채는 국가의 신용, 이것이 무너지면서 엄청 큰 손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쪽이 되레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적립 투자는 이제는 단타로 하는 방식들이 매우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의 원인을 꼽아 보니까 일단 수익률 좋지 않았죠. 수익률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데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겠냐. 유명한 펀드 하나를 꼽자면은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가장 대표적이죠. 13년 동안 한 펀드를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린치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2700%, 연평균 수익률 29%, 그 당시 S&P 지수보다 2배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냈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매우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 동의하실 거고요. 지속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교체된다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펀드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경환 상무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펀드를 고르냐. 여기에 펀드 매니저의 교체 여부, 이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 펀드를 선택할 때 그러한 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인기 펀드가 나오면 이게 막 쏠림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 기존에 경험했던 인사이트라든가 봉주루 차이나 슈로더, 그리고 미차솔, 이런 것들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 펀드에서도 분명 분산 투자가 또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모펀드로 다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사모펀드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움직이냐? 일단 이쪽은 운영이 굉장히 자유롭고 성과급이 엄청나게 좋다. 이 얘기를 당연히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쪽으로 가는 그 펀드 매니저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이 기사가 아닌가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작년 하락장에서도 평균 9.7% 수익을 냈던 씨앗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가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잘 나가는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막 이쪽에 엄청나게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씨앗 운용 대표는 아시죠? 내비게이터라는 펀드를 운영했던 공모펀드의 스타 매니저였던 박현준 매니저가 이쪽으로 운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형 하면 마라톤 생각나죠? 이 마라톤의 박인희 매니저가 또 이쪽으로 부사장으로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했던 뭐 홍정모 매니저나 고여훈 매니저 이런 데 라임 자산운용이라든가 아스트라 자산운용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고, 또 펀드 매니저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주식투자 동아리 스믹스 출신의 인재들이 헤지 펀드로 또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 매니저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투자자들, 사실 헤지 펀드는 뭐 1억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 10억 이상 돼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사모 재간접 펀드라는 게 뭐 500만 원 한도로, 그리고 한도 지금 없어지면서 일반인들도 공모 펀드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별로 성과가 실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어려운데, 뭐 잘 나가던 매니저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엔 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점 공모 펀드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적리식 펀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재테크의 어떻게 보면 기본 포트폴리오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수익률을 무려 23% 냈다라는 거. 자, 우리 그 무협지에 나오는 이제 정파, 사파가 있는데, 정파는 공모펀드 매니저들을 말하고 사파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정파가 사파에 엄청 밀리면서 뭐 요즘 헤지펀드 얘기하지 않으면 뭐 정파 쪽에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뭐 분위기다, 펀드 매니저가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하는데, 이 정파 쪽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고수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투자 신탁운용의 주식운용 2팀이고요. 여기에 팀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김기백 팀장 이야기인데, 이 펀드는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펀드, 중소형 펀드에 약 1%, 2%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종목당. 그런데 이 펀드가 최근에 올해 22.63%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공모 액티브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7.59%를 무려 15포인트 앞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씨앗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헤지 펀드마저 제치고 1위를 뭐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펀드들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얻었고요. 운영 방침을 보니까 사업보고 생간 읽어야 해서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의 사업 방향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경쟁사의 움직인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만 보지 않고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운영 자체가 당연히 가치 투자죠. 그리고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운영 펀드의 어떤 방침이며 방향, 그리고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강계 금 또다시 얘기 나오고 있죠. 뭐 과거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금 태환제, 요게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 그게 과거에 미국 베트남 전쟁 그러면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금태한제 폐지했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은 언제든지 미국이 불안하다, 세계 경기가 불안하다 하면 대체 투자로 각광을 받는 부분, 그리고 이 대체 투자로 각광을 받는 데 있어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금은 실물을 매수할 수 있죠. 금괴를. 하지만 이거는 세금 문제 등이 따른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증권 ETF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하튼 펀드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선물 뭐 이런 방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소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은 포트폴리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4월 마감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